2020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수학 나형이고요. 2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를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재학생들. 지금 이게 일정이 모두 뒤로 막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수능 날이 약간 미뤄지긴 했지만 대입 일정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1학기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오늘 시험 쳤습니다. 피곤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지금 재학생들은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몇 번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물론 온라인으로 만났긴 하지만 몇 번 수업을 정말 이렇게 들어가면서 수업도 하지 못한 채 바로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간고사를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6월 모의평가가 있어요. 6월 모의평가는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다음에 또 7월 학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담도 아직 물론 전화로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겠지만 대면 상담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에 어떻게 무슨 과에 진학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기부에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겠고 이것들을 여러분 지금 다 해야 돼요. 불과 몇 달 안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험 쳤는데 하루 정도 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피곤하지 않다라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계속 틈틈이 짬짬이 공부를 하고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한 시간을 모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진짜 후딱 지나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수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나는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를 좋은 대학에, 너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시켜줄게.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은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실제로 지금 목요일에 오늘 시험을 쳤고요. 금요일, 토일 또 다시 약간 풀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어떤 학교는 등교를 했다가 갑자기 집으로 가라고 한 그런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갑자기 새벽에 학교 오지 말라고 한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것만큼은 제대로 해놓자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괜찮아 걱정 마 이래놓고 2부에 왔는데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선생님도 막 하루하루가 마음이 달라져요. 애들 너무 걱정되는데 정말 막 위로해줘야지 하다가도 막 복도에서 지금 막 뛰어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 녀석아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저도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심 잘 잡고 선생님 얘기 다 잘 들으면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잔소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이 문제 역시도 틀렸다라는 친구들 있으면 정말 중요한 개념을 놓치고 있는 친구죠. 그죠? 그래서 적분이 나오는데 적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살짝 선생님이 살짝 조금 고쳐서 써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어디예요? 여기 있는 아이죠. 여기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정말 잘 나오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몇 가지를 떠올려야 된다. 학교였으면 여러분이 이러죠. 막 눈치를 봐요. 1이라고 할까, 2라고 할까, 3이라고 할까. 몇 가지입니까? 2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정적분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정적분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면은 아래에 있는 숫자가 A예요. 아래에 있는 숫자랑 위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정적분한 값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딱 보는 순간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즉 A에서부터 A까지를 정적분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지죠. 따라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A가 있고 위에는 X가 있다면 이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보자? A를 대입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부정적분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대문자 ft라고 할게요.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고 했을 때 얘는 a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대문자 f의 x 빼기 fa로 쓸 수 있어요. 결국 얘는 뭐냐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습니까? x에 대하여 뭐 할 수 있게 돼요? 미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아까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t라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소문자 ft가 되는 것처럼 대문자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소문자 fx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대문자 fa입니다. 얘는 뭐죠? ft,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 대문자 ft에 대해서 t 대신에 a를 대입한 값이에요. 즉 숫자, 상수죠. 상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빨강색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정적분한 값은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소문자 fx가 돼요. 봐요. 얘를요. 그대로 똑같이 쓸게요. x에 대하여 뭐 했습니까? 미분했더니만 소문자 fx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ft가 있잖아요. 이 소문자 t 대신에 x가 숑 들어간 모양이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정적분을 봤어. a에서부터 위에가 뭐가 x, 위에가 x고 t에 관한 식이 있을 때 얘를 정적분한 것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에다가 a를 대입해야 되는데 a 값이 뭐예요? 1이죠. 따라서 x에다 얼마를 대입해? 1을 대입해요. 수학은요. 공평해요. x들 다 찾아. 어디에 x 있어요? 여기 x, 여기 x, 여기 x, 여기 x 다 찾아서 싹 다 1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 곱하기 f1이죠. 즉 3f1이 될 거고요. 은 9배에 1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은 0이죠.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9 곱하기 0은 0이니까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3 곱하기 f1이 2죠. 1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얼마예요? 3분의 2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습니까? x에 대하여 미분하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또 똑같이 우리는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 문제 여러분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를 살짝 지우고 다시 볼게요. 수학은 공평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냐면 x에 대하여 미분을 할 건데요. 미분을 할 건데 얘는 여기만 미분하라는 게 아니야. 양쪽 모두 뭐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을 봤더니만 앞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x랑 fx가 뭐 해져 있습니까?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해야 돼요?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3은 실수배니까 의미가 없고 x 곱하기 fx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3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기 fx인 거예요. 플러스 x 있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배한 값을 써볼게요. 즉 3fx에다가 플러스 3x의 f'x는 뒤에 것도 미분 갑니다. 자, 뒤에 거를 미분할 건데 9가 곱해져 있습니다. 얘도 숫자 배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뭐 된다고요? 1에서부터 x까지 t에 관한 함수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어. t에 관한 함수를 정적분한 것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럼 t 대신에 뭐 대입한 것과 같다? x 대입한 것과 같다. 따라서 뒷부분 뭐가 됩니까? 9 곱하기 fx가 되는 거예요. 9 곱하기 fx.
됐죠? 9 곱하기 fx고요. 더하기 2x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1의 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만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f'1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f'x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값이 궁금해? 1이 들어간 값이 궁금하대요. 따라서 x는 1을 다시 한번 대입해 봅니다. 얘는 뭐예요? 3f1 플러스 3 곱하기 1 곱하기 f'1, 즉 3f'1은 9f1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우리는 1에서의 함수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f1 대신에 얼마? 3분의 2. f1 대신에 얼마? 3분의 2를 대입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3이랑 약분돼서 얼마만 남아요? 2만 남죠. 근데 여기도 2가 있어. 이것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3f'1은 9 곱하기 3분의 2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2니까 6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약분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 f'1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진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선생님 지금 잔소리 계속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A에서부터 X까지 T에 관한 함수를 정적분했을 때 X에다 얼마 대입할 수 있다? A 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X에 대하여 미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게 뭐게? 바로 곱의 미분법이거든요. 아까 봤죠? x 곱하기 fx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점짜리 문항이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문항이라는 거. 틀렸으면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1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항, 선생님이 1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삼각함수 문제가 그리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그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7번 문항이고 4점짜리 문항이면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죠. 자, 틀린 친구들은요. 그림이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17번 문제는요. 딱 봤을 때 여기 우리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특히 나형 친구들이잖아요.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특히나 뭐가 싫어? 도형이 싫어. 그죠? 자, 그런 친구들이 도형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죠? 안 풀래. 아, 4점 어려운 거야.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 할 수 있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도형 문제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고 있어요. 아,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항상 그러죠. 아니야, 나는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내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도형은 여러분 배운 도형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출제되는데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내가 알고 있는 도형이 뭐가 있냐면 삼각형, 사각형, 부채꼴, 원. 요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봐요.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배운 적이 있나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부채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도형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딱 봐도 이 아이 안에 사각형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죠.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얘의 특징이 뭐예요? 반원이에요. 반원. 원이란 말이에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얘기하라면 뭡니까?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죠? 자, 반원이 나왔어. 반원이 나왔으면 무조건 여러분 뭐부터 먼저 딱 찾고 시작해야 되냐면 중심부터 찾고 시작하시면 돼요. 원 하면 생각나는 건 뭐다?
중심이다. 그러면 얘가 지금 원의 반이잖아요. 그럼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A와 B의 가장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간 맞아요? 중간 맞아요. 살짝 옆으로 갈까? 여기.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딱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딱 잡고 나면 여러분 눈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도형. 삼각형, 부채꼴, 사각형. 사각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삼각형이랑 부채꼴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그럼 부채꼴이라는 건 뭐죠?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있을 때 반지름으로 쭉 연결한 이렇게 생긴 아이를 부채꼴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다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각형과 부채꼴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하고 부채꼴의 넓이 하나 구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 배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배웠어요.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17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예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다면 중심을 찾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야 될 건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예요. 자, 지름이 12래요. 그러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6이겠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됩니까? 6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6이 될 거라고요. 그쵸? 자, 여기까지 왔어요.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C가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두 번째 좋은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호 CB의 길이가 2파일 때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호 CB 어디예요? 여기. 얘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얼마래요? 2파이래요. 2파이일 때 얘랑 넓이를 더하세요 라는 문제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부채꼴로 넘어갑시다. 부채꼴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부채꼴. 부채꼴에서 중요한 건 원이랑 똑같이 반지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중심각의 크기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 하나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요거 두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호의 길이는 뭐가 된다?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곱해버리면 끝난다. 그 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에 세타 해주면 돼요. 즉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그냥 쓸게요, 쌤이. R제곱 세타인데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얘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 이거죠. R제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요? R세타. 여기 R세타. R세타가 뭐랑 같다고요? 호의 길이랑 같다고요. 따라서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L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길이에다가 호의 길이를 곱하면 걔도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한번 봅시다. 삼각형에서 자 A, B, C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 B의 길이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요? C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소문자 C로 나타낼게요. AC의 길이는요. 누구랑 마주보고 있어요? B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소문자 B라고 나타낸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 S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AB의 끼인 각 사인 A가 되겠죠. 아, BC. 아이고. 자, BC. 그죠? 2분의 1 BC의 사인 A가 돼요. 선생님이 요거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학에서 이런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 개의 문자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A 다음에 B 다음에 C, A 이렇게 돌아가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각을 알고 있어. 그러면 양 끝 옆에 붙어있는 변은 BC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BC 다음에 각은 A가 돼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도 외우면 되냐면 2분의 1 만약에 AB의 길이를 알고 있어.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하면 AB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각 뭐를 알면 돼? C를 알면 사인 C를 계산하시면 돼요. AB, BC죠.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남았어? AB, BC죠. 그럼 CA라고 한다면 CA 사인 그럼 뭐가 될까요? B가 되는 거예요. CA 끼인 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나는 삼각형의 넓이 하나랑 부채꼴의 넓이 하나랑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봤을 때 나는 뭐를 우선 구해야 될 것 같고 이 각을 하나 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각을 구해야지만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변의 길이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파란색 각이랑 노란색 각을 합하면 뭐예요? 180도, 즉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호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호의 길이는 얘를 파란색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6이랑 세타랑 곱하면 2파이가 되죠. 즉 6세타가 2파이였던 거예요. 따라서 세타는요. 약분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세타가 3분의 파이였어요. 전체가 뭐라고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하면 여기 노란색 부분은 뭐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갑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6 사인 3분의 2파이. 끼인각. 그죠? 6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에다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6, 호의 길이 2파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한 특수각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외우라는 말 진짜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버튼으로 사인 3분의 2파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13일 동안 안에는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사인 3분의 2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면 약분 가능하죠. 약분할게요. 얘도 약분할게요. 3, 3은 9루트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9루트 3에다가 얘랑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6파이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6파이 더하기 9루트 3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만 요렇게 자르는 게 생소한 친구들이 있어요. 낯선 친구들이 있거든요. 내가 아는 도형으로 나누는 연습들을 나올 때마다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은 뭐다? 원에서 중요한 것들, 중심 찾고 반지름 찾기. 이렇게 찾아서 연결하면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7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18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그 제곱근에 대한 얘기, 거듭 제곱근에 대한 것만 정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나마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던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게 바로 요 제곱근에 대한 얘기거든요. 약간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정의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숫자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숫자는 B의 M제곱근이다, M제곱근이다, B의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수 모양으로 A의 3분의 1제곱은 B의 M분의 1제곱이죠. 요렇게 고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표현하셔도 되냐. 제곱근을 정의대로 표현하셔도 돼요. B의 M제곱근이다. 누구는? 주어는 B의 M제곱근이다. 라는 말은 이 주어를 몇 번 제곱하면 M번 제곱하면 뭐가 된다? B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주어를 몇 번 제곱하면 M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A의 3분의 1제곱의 M제곱이죠. 즉, 여기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는 건 A의 3분의 M제곱은
B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편한 방법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선생님 얘랑 다른데요? 얘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죠. m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몇 제곱 해버려? m제곱. 얘를 m제곱하면 a의 3분의 m제곱은 b의 m분의 1 곱하기 m 하면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대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밑에 있는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b의 m제곱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몇 제곱하면 m제곱하면 b가 된다. 그런데 이 괄호 안에는 a의 1제곱이니까 요 3은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가죠. 따라서 a의 3분의 1의 m제곱은 b가 된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서 b는 a의 2개 곱하면 3분의 m제곱이 되는 거예요. 또 연습할게요.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루트 b를 몇 제곱하면 n제곱하면 c가 된다. 그럼 루트 b가 뭐예요? 여기는 얼마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2가 숨겨져 있어요. 여기는 얼마가 숨겨져 있어요? 1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b의 2분의 1의 n제곱이 c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c는 2개 곱하면 b의 2분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어는 a 12제곱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 c를 4제곱을 하면 누가 된다? a 12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해결할게요. c가 어디 있어요? c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c 자리에 b의 2분의 n제곱을 4제곱을 하면 a의 12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 곱할 수 있으니까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b의 2n제곱은 a의 12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b를 알고 있어. b는 a의 3분의 m제곱이래요. 그래서 b 자리에 a의 3분의 m제곱에 2n제곱을 하면 a의 12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a의 3분의 2mn은 a의 12제곱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같으니까 3분의 2mn과 뭐가 같다? 12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왔습니다. 3분의 2mn이 12와 같대요. 그럼 이거 약분 가능하네요. 그리고 3을 곱해버리면 m과 n을 곱하면 얼마? 18이 되면 된대요. 그러면 mn의 특징만 이제 살펴볼게요. mn은 1이 아닌 두 자연수의 mn이에요. 그렇게 되는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18이다? 그런데 m이랑 n은 1은 안 된대. 그럼 2부터 합시다. 2, 9, 18, 3, 6, 18, 4, 5 안 돼. 6, 3, 18, 7, 8 안 돼. 9, 2, 18 해서 모두 몇 개? 4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거듭 제곱근에 대한 얘기. 이 정의는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몇 년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요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실수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괜히 계산이 중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뭐랄까 복잡해지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 18번째 문제로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19번 갈게요. 19번이라서 엄청 어려울 줄 알았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긴 문제들은요. 생각보다 힌트를 많이 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월화수 3일이 있는데 총 4주에 걸쳐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봉사활동 A, B, C를 하루에 한 종류씩 다음 규칙에 따라 신청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A, B, C를 집어넣을 건데 선생님 지금 말 다 했죠?
ABC를 여기다 넣을 거라니까. 넣을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 ABC를 각각 3회, 3회, 6회 신청한대요. 여기까지 보면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모두 몇 개의 칸이 있습니까? 4 곱하기 3, 12개의 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개의 칸은 모두 다 의미가 있죠. 첫째 주 월요일, 첫째 주 화요일, 첫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 12개의 칸은 모두 다른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A, B, C를 그냥 넣어주면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첫째 주에는요,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해야 된대요. 첫째 주에는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해야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대요. 자, 만약에 월요일이다. 월요일에 첫째 주에 A를 했다. 둘째 주에 또 A 해도 되죠. 셋째 주에 또 A 해도 되죠. 넷째 주에 또 A 하면 안 되지. 왜? A는 3회니까. 그지?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럼 B도 마찬가지야. B도 3회니까 이렇게 해서 B를 넣으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힌트는 뭘까요? A나 B에 대해서가 아니라 C라는 녀석이 6회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C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요일에는 2종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같은 요일에 C만 4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보는 순간 이 문제는 C가 관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 설명을 또 해줍니다. 혹시나 모를까 봐. 다음은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규칙에 따라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는 봐요. 첫째 주에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을 하라 그랬잖아요. 한 다음에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된다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할게요. 첫째 주에 봉사활동 ABC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고요. 여기에 첫째 주가 있었던 거예요. 첫째 주에 A, B, C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죠. 왜? 서로 다른 3개의 봉사활동을 서로 다른 3개의 요일에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C, A, B, B, A, C 이런 식으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의 경우는요. 봉사활동 A, B, C를 각각 2회, 2회, 5회 신청하는 경우의 수는 가이다 라고 했어요. 1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볼게요. 1은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자, 첫째 주가 있었고요. 첫째 주가 있었고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말을 통일을 할게요. 앞에 거랑 똑같이. 둘로 할게요. 셋으로 할게요. 넷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경우예요. 첫째 주는 이미 끝났어요. 얘가 뭐였냐면 3팩토리얼로 끝났어요. 그런데 1은 첫째 주를 제외한 3주간의 봉사활동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칸에다가 A 2번, B 2번, C 5번을 넣어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러면 9개의 칸에서 A가 들어갈 거 2개를 먼저 선택하면 되죠. 콤비네이션이에요. 그래서 A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A.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남았죠. 7개 중에서 B 몇 회? 2회예요. 그래서 B를 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C 5번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요. 9 콤비네이션 2 곱하기 7 콤비네이션 2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9 곱하기 8 나누기 2에다가 7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할게요. 4고요. 이렇게 되죠. 36 곱하기 21을 하면 요거 계산하면 756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2의 경우로 가야 됩니다. 2의 경우는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신청한 요일과 자, 첫째 주에 봉사활동 C를 여기다가 신청을 했어요. 요일과 같은 요일에 모두 봉사활동 C를 신청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얘가 만약에 C면 여기가 다 뭐가 된 거예요? C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결하면 되냐면 뭐만 해결하면 됩니까? A랑 B만 해결하면 되죠. 자,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칸에다가 6개의 칸 중에서 A 몇 번? 2번. 그래서 A 들어갔어요. 그러면 B도 몇 번 남았어? 2번. 그러니까 남은 4개의 칸에서 B 2개를 넣는 거예요. B, B. 이렇게 되면 C가 나머지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숫자는 6 컨비네이션 2 곱하기 4 컨비네이션 2. 즉, 6 곱하기 5 나누기 2에다가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2 남고요. 약분하죠. 그러면 6, 5, 30 곱하기 3을 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9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찾았습니다.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1, 2에 의해 구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의 가 빼기 나이다.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밑으로 갑니다. 위의 가나에 알맞은 숫자를 각각 PQ라 할 때, 자, 가에 들어갈 숫자 P는 756이었고요. 나에 들어갈 숫자 Q는 방금 90이었습니다. 두 개 더 하래요. P 플러스 Q를 하면 846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이 경우의 수 풀이에 대해서는 해설지랑 선생님 풀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선생님이 조합으로 문제를 지금 풀었잖아요. 그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빈칸 추론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19번 문제가 빈칸 추론 문제인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확률과 통계 전체가 다 수능 범위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학력평가는 어디까지만? 경우의 수까지만 지금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추론 문제가 이렇게 경우의 수에서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빈칸 추론 문제는요. 확률이나 통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물론 확률이나 통계를 물어보려면 경우의 수를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 이거보다는 좀 더 난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률이나 통계 공부하면서 빈칸 추론 문제들이 나와요. 기출문제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19번 문제였습니다. 20번 갈게요. 20번 어땠어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사실 이 역함수가 조금 이제 불편하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4점짜리 문제치고는 20번 문제치고는 그리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지만 진짜 그랬어요. 왜? 이 fx와 gx의 특징이 너무나도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어때요? fx는 2의 x제곱이고요. gx는 2의 x 빼기 2제곱입니다. 자, 이 밑이 같아요. 근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x 빼기 2가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다시 x 대신에 x 빼기 2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를 x 빼기 2가 대입되어 있다는 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이 두 개의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는 바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20번 문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말 약간 정말 자동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앞으로 20번이랑 21번 문제를 지금 풀 건데요. 20번이나 21번 문제니까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4점짜리 문제야. 고난도 문항이야. 그런 애들은 조금은 약간은 디테일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y는 fx입니다. y는 fx인데 fx의 그래프가 뭐예요? 2의 x제곱이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0일 때 1을 지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줘요.
이렇게 y는 fx 그렸어요. 자, 이제 y는 gx입니다. 얘가 단체로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야 돼요? 2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요. 자, 그럼 0,1이었습니다.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2,1이 되겠죠? 맞아요? 자, 1,2였어요. 그럼 x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3,2가 되겠죠. 3일 때 2라는 값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였습니다. x축으로 2만큼 옮겨가니까 얘는 4,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은 디테일하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y는 fx와 y는 gx의 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얼마라고요? 2라고요. 다 2라고요. 다 2야. 여기까지 했어. 가족권 갈게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때 곡선 Y는 fx, Y는 gx와 두 직선 Y는 A, Y는 B, Y는 A, Y는 B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래요. 그러면 Y는 A와 Y는 B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Y는 A. A보다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Y는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여기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2.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여기도 2예요. 여기도.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2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랑 쭉 가서 얘랑 어때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 넓이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잘라볼까? 수직으로? 그럼 또 가서 수직으로 잘라볼까? 그러면 이 넓이랑 얘랑 모양이 똑같고요.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 넓이는 어때요? 같아지겠죠. 즉 이렇게 생긴 아이의 넓이나 얘를 여기다가 똑 떼서 붙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나 어때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래. 그런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고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가 2인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뭐가 될까요? B가 더 크기 때문에 B 빼기 A가 높이가 되겠죠. 즉 가족권에 의해서 2배의 B-A를 하면 얼마?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 가능하죠. 따라서 B는 A 플러스 3이라는 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조건을 보면은요. G의 역함수의 B와 F의 역함수의 A의 값을 뺐더니만 로그 2의 6이 됐대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fx와 gx라는 함수인데 얘의 역함수가 나왔어요.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fx와 gx가 나왔는데 역함수가 나왔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f의 역함수 a의 값이랑 g의 역함수 b의 값을 내가 모르잖아요. 따라서 f의 역함수 a의 값을 p라고 놓고요. g의 역함수 b의 값을 q라고 놓으면 우리는 얘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fp가 a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g의 q가 b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fx, g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fp가 a래. x자리에 p가 들어갔습니다. x자리에 p를 대입하면 2의 p제곱이 a라는 거예요. gx인데 gq래요. x자리에 q가 들어갔죠. x자리에 q를 대입하면 2의 q-2가 얼마라는 거야? b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f의 역함수 a, 즉 p와 g의 역함수 b, 즉 q의 값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p를 구해봅시다. p는 로그 2의 a죠. 얘는요. q-2가 로그 2의 b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q의 값은 뭐가 돼요? 2가 넘어가서 로그 2의 b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f의 역함수 b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q라 그랬는데 q는 로그 2의 b 플러스 2였던 거예요. 그리고 f의 역함수 a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p라고 했는데 p는 뭐라 그랬어? 로그 2의 a라고 했어요. 이 값이 로그 2의 6과 같대요. 자, 밑이 모두 2인 로그죠. 따라서 2라는 숫자도 밑을 2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의 제곱, 즉 로그 2의 4가 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얘를 정리를 하면 더하기는 진수들끼리의 곱, 빼기는 진수들끼리의 나눗셈, 즉 로그 2의 b 곱하기 4, 즉 4b를 뭘로 나누면 a로 나누면 얘가 로그 2의 6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로그 2, 로그 2 같기 때문에 a분의 4b가 6이 되면 되는 거죠. a분의 4b가 6이 되면 돼요. 따라서 4b는 6a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 b와 a의 관계식을 하나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2, 3으로 나누고요. b는 2분의 3a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까 관계식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b는 a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b가 2분의 3a래요. 이렇게 되죠. 한쪽으로 모으겠습니다. 2분의 3a 빼기 a, 즉 2분의 a가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 6 대입하면 b의 값은 얼마? 9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a랑 b랑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1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 자체는요, 평행이동만 좀 잘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요.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약간 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역함수의 의미 좀 잘 파악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지수와 로그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좀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21번 문항이 굉장히 여러분 좀 복잡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텐데요. 21번 문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 마지막에 개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 강의에 연결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점과 직선 사이의 그 거리 개념은 여러분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점이 있습니다. 점을 x1, y1이라고 할 때 직선이 있고요.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점이 하나 있어요. a라고 할게요. x1, y1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거리 개념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의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직선에서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한 직선은요. 조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끝나야 되냐면 는형의 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직선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많이 쓰죠.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 모양이 아니라 는형의 모양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y를 넘겨서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의 모양으로 바꿨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때 거리는요. x의 개수 a에다가 제곱을 합니다. y의 개수 b에다가 제곱을 해요. 분의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을 대입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이 있을 때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을 때
직선과의 관계를요,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첫 번째 관계는 직선이 원을 두 개의 점으로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냐면 접할 수가 있어요. 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아예 원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원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지금 반지름의 길이 보이시죠? 노란색을 선생님이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당겨서 그려드릴게요. 자, 보기 좋게. 자,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원이 있으면요. 두 점으로 이렇게 두 점과 만나는 거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자, 얘가 반지름이에요. 하얀색이. 하얀색이 반지름입니다. 하얀색과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이 노란색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할게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보다는 D가 작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접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접하는 경우는 중심에서 항상 직선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접하니까 수직으로 만나죠. 이때는 이만큼이 반지름도 되고 뭐도 돼요?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도 되는 거예요. 같아지면 접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음 거 볼게요. 밖에 있어요.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한다면 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반지름이 어때요? 더 짧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요. D보다는 R이 더 작은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D보다는 R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이랑 직선이 나왔는데 둘의 관계를 물어볼 때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랑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 바로 21번 문항이었거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두 점을 알고 있어요. 두 점. 자, A라는 점 x1, y1이랑 B라는 점 x2, y2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가 있어야 되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의 x 빼기 x 좌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분수꼴이기 때문에 x1이랑 x2는 같지 않아야 됩니다.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질문, y1, x1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에 y2가 들어가면 여기는 x2가 들어가면 돼요. 선생님 순서는 꼭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x1 빼기 x2가 되면 y2 빼기 y1이 아니라 y1 빼기 y2로 바꿔줘도 돼요. 다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뭐랑도 같으냐? x1 빼기 x2분의 y1 빼기 y2랑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써도 상관없어요. 다만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얘가 y2가 됐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x2. 그렇게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21번 문항이 해결이 돼요. 어려워요.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을 할 텐데 우선 요 세 가지 개념들 좀 잘 알고 있으면 21번 문제도 해볼 만한 문제였거든요. 선생님이 3부에서 연결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드렸고요. 21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 또 3부에 연결해서 풀어드릴 테니까는요. 잠시 머리 식히고 우리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